안녕하세요. 서양음악사 강의하는 이남영입니다. 이렇게 첫 강의부터 인터넷으로 만나게 돼서 참 아쉬워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쉽죠? 네, 우선 서양음악사 교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쓸 주 교재는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입니다. 출판사는 심설당이고요. 저서는 허영한, 김문자, 박미경, 주대창, 권송택, 이석원, 신인선, 공적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교재로 사용할 책도 있는데요. 그 책은 제목은 똑같이 서양음악사라는 책 제목에 그라우트라고 하는 저자와 출판사는 E.M. 빌러스입니다. 이 책은 꼭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는 교재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필요할 때 이제는 수업 시간마다 참고 자료를 PPT 화면에서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저희 수업에는 그리고 레포트 제출이 있습니다. 레포트 제출은 코로나가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만날 때 주제를 제비뽑기로 각자 하나씩 뽑고 종강 3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시험과 레포트 제출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중에 서양음악사 1 그리고 2를 이미 듣고 3을 듣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3부터 먼저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음악학과가 아닌 탁과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음악사는 우리가 음악을 전공하고 또는 순수 음악,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문화, 사회, 예술, 우리들의 일상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역사와 함께 유지됩니다. 어떤 전공이든 음악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음악과 함께 연결이 되었는지를 고민해야 해요. 그것이 내가 연주하는 곡이든 또는 내가 감상하고자 하는 음악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이번 학기도 여러 사회적인 것과 역사적인 상황과 음악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네, 오늘 서양음악사 첫 시간은 고전시대의 개관부터 시작합니다. 음악에서 고전시대는 일반적인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엽을 말합니다. 이 고전이라는 용어 자체는 하모베, 여러분들 하모베라고 아시나요? 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세 명의 작곡가를 이제는 줄여서 쓰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하모베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1834년에 키제베터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과서 중에서는 13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이 해당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1750년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죽은 해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이제 바로크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이후부터가 고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음악사에서 고전 시대의 개념은 바로크 시대 이후에서 바로 19세기 낭만 시대 이전까지를 지칭하며 하모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세 대가가 비엔나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비엔나 고전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전시대는
세계주의 혹은 이성의 시대라고 불린 이전의 절대군주 체제를 묵인하지 않은 혁명적 전환기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음악사적으로 불과 30년 정도의 짧은 시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시기에 몇몇의 음악가들은 대활약에 힘입어 오랫동안 얽히고 설켜있던 이 복잡했던 음악적인 다양한 양식을 한 방에 정리시켜 주었던 거죠. 그 몇몇의 음악가가 바로 하, 모, 배이고요. 이 세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기악적 사고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음악의 단순성과 보편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네, 고전 시대의 클래식 음악, 즉 순수 음악의 역사의 가장 굵은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음악 역사의 큰 획은 고전 시대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며 또 모차르트의 탄생과 전후로 기준을 두는 것은 고전 시대의 음악은 실효성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키포인트는 음악의 단순 명료함, 즉 모범적인 음악입니다.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하이든이 고전 시대의 시작 부분을, 베토벤은 고전 시대의 뒷부분을 연장시키며 1812년을 대략 종착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주교재 1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 지금 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바로크 시대를 어디까지 보느냐? 바흐가 죽은 해, 아까 몇 년도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1750년을 경계로 삼는데요. 그렇다고 1750년부터 여기 땅, 이제 고전 시대가 시작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크 시대에서 고전 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1720년대에 이미 전통적인 바로크 음악과 다른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1720년에서 30년을 바로크 시대의 끝자락으로 보고 대략 1720년에서 1780년쯤을 전성기적인 고전시대를 준비하는 전고전시대 또는 초기 고전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고전시대 또는 초기 고전시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720년에서 1780년의 시기는 과도기적인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전시대의 음악은 주로 기악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시기에 소나타가 교향곡이나 실내악에서 사악장의 구성으로 나타납니다. 즉 1악장은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에선 미뉴엣, 4악장은 다시 빠른 템포의 알레그로로 4악장을 이루는 구성이 점차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바로크 시대의 구성은 어땠나요? 알레그로, 안단테, 알레그로 이렇게 3악장의 구성에서 4악장으로 악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중에 1악장은 소나타 형식이 고정되며 비중이 점점 커지고 3악장은 바로크 시대의 충곡 형식이었던
미뉴에트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다음은 오케스트라 부분을 볼게요. 바로크 시대에 주로 사용된 통주 저음 악기, 챈발로라는 악기가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현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관 편성의 형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합주 기술의 발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악기법이나 음향의 변화에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표현법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챈발로보다는 다이나믹, 그러니까 샘여림 조절이 가능한 피아노의 사용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주교재 16페이지에 수록된 디터스도르프의 음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터스도르프는 1739년에서 1799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 고전시대의 음악가의 길에 들어선 다음 전성기적인 고전시대의 세상을 떠났던 거죠. 그의 기악 작품은 전 고전시대와 비엔나 고전시대의 특징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현악사중주 5번은 6곡의 작품 그룹 속에 속해 있으며 1780년 후반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은 하이든과 모차르트를 합쳐놓은 듯한 인상을 주는 곡입니다. 주제적 재료를 설정하고 또 그 주제를 발전시키는 방식은 완숙기의 하이든과 비슷하고 음향의 대비를 통한 극적인 효과를 주고 또 경쾌하고 밝은 음영은 모차르트와 비슷한 음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악보 또는 주교재 17페이지에 삽입된 악보는 현악사중주 5번 E플랫 장조의 1악장입니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에 준하는 그러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악보의 초록색으로 반전된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은 1, 2마디의 악구입니다. 이 악구는 1주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보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봐볼게요. 트릴 음형이 보이는 악보가 있어요. 이 부분이 2주제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1주제와 2주제는 대조를 이루며 소나타 형식의 특징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디터스도르프의 현악사중주 5번 E플랫 장조 1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들떠있던 바로크 음악의 모습이 이상할 만큼 서먹서먹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계속저음, 통주저음의 즉흥성이 어색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름 아닌 국제화의 조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제화라는 것은 나라 간의 장벽이 엷어지고 나라가 갖고 있는 특유의 이질감이 낮아지면서 민족적 차이를 좁히려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국제화라고 합니다. 결국 고전음악의 발생은 각각의 국가가 지닌 지역적인 개성보다는 어디서 누가 들어도 똑같이 즐길 수 있는 그 보편적인 음악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바로크 양식이 저물어가던 1730년경부터 조짐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했고 비엔나 고전시대가 시작되는 1780년대 초까지 우리가 흔히 전고전시대, 초기 고전시대라고 부른 거죠. 이 전고전시대에 언급되는 양식들로 대표적인 3가지 용어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갈랑 양식, 두 번째는 감정 과다 양식, 세 번째는 질풍노도, 이렇게 3가지의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랑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갈랑은 귀족과 궁정을 중심으로 일어난 문화적 활동을 말하는데 음악에서는 가볍고 우아하며 때로는 재치 있는 음악사조로 무엇보다 음악이 누구에게나 처음 들을 때 귀가 즐거워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갈랑 양식입니다. 쉽게 노래할 수 있는 선율, 그러니까 즉 호모포니적이라는 것이죠. 주교제 18쪽 갈랑 양식에서 셋째 줄에 보면 호모포니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특징 중에 대표적인 기법이 폴리포니입니다. 폴리포니란 다성음악으로 수평적인 여러 개의 선율이 서로 상호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는 형태, 이것을 폴리포니라고 하는데 호모포니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호모포니는 고전에서 주로 쓰는 작법으로 한 성부가 주선율을 담당하고 그 외의 성부들이 주선율을 반주하거나 받쳐주는 형태로 폴리포니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바로크의 무거운 양식에 대비시켜 가벼운 분위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갈락 양식을 로코코 양식과 같은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로코코는 프랑스의 정교한 실내 장식 또는 가구 장식을 말하는 용어예요. 음악에서는 세련된 장식음과 연관해서 볼 수 있지만 사실 로코코라는 양식은 아라베스크라는 굴곡적인 공예 장식이나 또는 건축 용어로 음악의 기법과 혼용하여 사용되는 것은 사실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크와 고전을 잇는 이 시기에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쿠프랭, 그리고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 그리고 텔레만의 작품에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감정과다 양식. 감정과다 양식의 핵심은 바로크 시대처럼 한 작품 속에서 하나의 감정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악장 안에서도 여러 다른 주제를 담아 다양한 감정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감정과다 양식이에요. 원래는 종교적인 감정,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 등과 같은 이러한 감정에서 시작되어 점차 개인적인 감정, 인간의 다양한 감정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이죠. 감정 과다 양식은 18세기 중반 음악 창작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갈락 양식이 음악의 짜임새에서 바로크 시대와 대비된다면 감정 과다 양식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반 악기인 클라비어를 중심으로 창작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미세한 다이나믹의 표현이 가능해진 악기가 바로 클라비어였어요. 클라비어란 지금 현재의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갈락 양식에도 나왔던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 이 작곡가는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아들 중에 그의 음악적 재능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전 고전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 이 마찬가지로 바흐의 아들이죠. 그리고 비엔나의 바겐자일과 만하임의 슈타미츠 등이 감정 과다 양식의 표현이 작품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질풍노도. 질풍노도는 감정 과다 양식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양식입니다. 다른 서양 음악사 책에는 질풍노도를 감정 과다 양식과 함께 설명하기도 합니다. 독일 문학을 일컫는 말에서 온 것으로 표현력이 증대된 음악 양식을 말합니다. 감정 과다 양식보다 조금 더 확대된 철학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질풍노도는 19세기 낭만적 음악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 과다 양식이 기본적으로 건반 악기를 중심으로 창작됐다면 질풍노도의 음악은 오케스트라,
즉 관현악을 위한 음악으로 이 양식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또한 질풍노도의 흐름을 안고 창작을 했고 그러한 사고를 음악적 기법으로 만들어 보편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마찬가지 카를 필립 에마뉴엘 바흐, 그리고 슈베르트 아니에요. 쇼베르트, 그 다음 슈타미츠, 라이터, 그리고 비엔나 전 고전 악파인 바겐자일과 모니 여기에 포함됩니다. 카를 필립 에마뉴엘 바흐의 작품 중 피아노 소나타 A장조 2악장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피아노 곡으로 연주되지만 원래는 클라비어를 위한 소나타입니다. 왼쪽의 사진에 카를 필립 에마뉴엘 바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바흐의 아들이에요. 바흐는 2번의 결혼을 하고 20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 중에 3명의 아들이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죠. 그중 둘째 아들이었던 카를 필립 에마뉴엘 바흐는 초기 고전 시대의 동무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히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카를 필립 에마뉴엘 바흐는 챈발로가 아닌 피아노의 전신, 클라비어 또는 클라비어 코드라는 악기를 선호했어요. 클라비어는 섬세한 강약의 묘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감정 과다 양식의 제격이었던 거죠. 이렇게 카를 필립 에마뉴엘 바흐의 영향으로 후의 고전 시대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단순하고 보편적인 자연스러운 세계주의적인 이러한 음악 예술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른쪽 악보는 2악장 포코 아다지오입니다. 1악장에서 음향 대조의 극적인 표현이 보여지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면 2악장은 전 고전 시대의 특징 중 하나인 감정 과다 양식이 잘 드러나 있는 곡입니다. 각 마디마다 보이는 꾸밈음과 그 다음 장식적인 음계, 비대칭적인 구조, 약박이 강조된 선율 등이 이 느린 템포와 어울려 아주 넘치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교재 들배 서양음악사 20페이지에 보시면 악보와 설명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카를 필립 에마뉴엘 바흐의 음악을 듣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음악을 다 듣고 난 후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야 할 과제를 알려드릴게요. 이루리를 통한 인터넷 강의이다 보니 과제 제출이 필수로 되어 있어요. 과제는 오늘 수업의 주제, 전 고전 시대의 특징과 3대 양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왔던 요점 정리와 선생님의 추가 설명을 정리하여 3월 24일 밤 9시까지 이루리를 통해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파일은 워드나 한글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고전 시대의 환경과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인터넷 강의가 처음이라 좀 집중이 잘 되었을지 걱정이 되네요. 다음 시간까지 시대 환경과 양식적 특징을 미리 읽어보고 수업을 듣는다면 아무래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